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뉴스를 부러뜨려드리는 김종대의 이슈 탱크 어김없이 김종대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현직도 있는데 전직을 소개합니까? 그래? 현직이 어. 8월 31일부로 계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백수요? 백수는 아니죠. 백수는 비정규직 보따리 장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저하고 똑같습니다. 비정규직 보따리 장사를 두고 자르면 백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서 경희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보따리 장사 맞네요. 네. 뭐 강의 잘하시길 바라고 오늘 방송도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뉴스 보시죠. 전술핵인가 핵무장인가. 와 이거 참 뭐 제목만 들어도 좀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않습니까? 핵에는 핵 논란 커지는 전술핵 재배치. 한국일보 기사 제목이네요. 아우 기사 제목 세졌어요. 한겨레 전술핵 띄우는 여건 위험천만 핵정치. 이건 뭐 위험천만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국민일보 볼까요? 핵에는 핵으로 대통령실 전술핵 카드 만지작. 뭘 만지작거려. 나 참 미치겠네 이거. 이거 지금 말입니다. 이거 온 신문에 언론에 다 전술핵으로 덮었는데 근데 우리 그 제목이 이상한 게 그럼 전술핵이면 전술핵이지 핵무장인가? 요게 전술핵이 안 되면 뭐 핵무장으로 가겠다는 얘기인가? 그래가지고 정진석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비핵화 공동선언 그 91년에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도 무효화됐다. 이제 파기했다. 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도 결심할 때가 됐다. 이러는데 이건 전술핵 얘기 같지가 않고 무슨 뭐 핵무장하자는 얘기 같아요. 전쟁 상황. 전쟁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위협 자체를 전쟁 상황으로 몰아간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네. 원래대로라면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많은 남북 간의 어떤 사문화된 거라도 어떤 합의된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 9.19 군사합의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적으로 쏴대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스스로의 안보를 막을 수 없다. 그러니 아예 그냥 안보를 막는 대신에 어떤 형태로든지 핵을 보유하는 방식을 통해서 쌍방 억지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포의 균형. 근데 제가 볼 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자고 말씀하시는 게 좀 답답한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 이종건 평론가요. 교수님하고 토론을 할 때 교수님하고 제가 그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핵은 우리가 고도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바로 핵을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화된 준비된 상태여야 된다라는 말씀하셔서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라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잠재적 핵 능력을 갖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핵 개발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우리가 정말 미국의 어떤 미국과 우리의 문제, 또 러시아, 중국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또 일본의 핵무장도 사실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문제도 네. 있고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핵 개발을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핵 개발 직전 단계까지는 고도화된 준비 단계가 있어야 된다. 네. 그거는 언제든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유는 얘기했어요? 예, 저는 일관되게 계속 얘기했던 그 얘기 내용인데. 내가 이따 좀 따져볼게요. 예, 계속 하시죠. 예. 근데 근데 화를 저는- 내시면서 저를 쳐다보십니까? 저는 어쨌든 핵 무장하자는 얘기가 전쟁하자는 얘기냐라고 말씀하신 인식 자체가 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핵 무장하자라는 얘기는 평화를 하자라는 얘기로 들리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이 미사일을 계속 쏘기 때문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그 핵 무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7차 핵실험 때문이고요. 네. 이미 2017년, 2018년도부터 미국의 보고서, 퍼거슨 보고서라든지 예. 보고서들을 보면 북한은 이미 실전 배치가 되었다. 뭐 소형화, 예. 탄두도 이제 그 소형화, 경량화, 경량화, 다 전술무기화해서 배치가 돼 있는 상태이고 예. 지금 미사일 쏘는 건 사실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미사일 발사고요. 작은 걸로 가는 거죠. 예. 그렇죠. 작게 해서 사거리 우린 이미 그 사거리 안에 들어가 있고. 근데 보통 지금 이 논의가 저는 앞으로 여기서 해야 될 논의도 정쟁화,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런 거보다는 진지하게 좀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자라거나 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어떤 당위로 서로 싸우다 보면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네. 갑자기 어제부터 전술핵 논란이 이렇게 커진 거는 역시
그 국민의힘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서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 도어스티핑에서 기자들의 질문, 전술핵 배치와 관련된 질문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즉,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 사실상 여기 굉장히 많은 함의가 좀 포함되어 있다고 네. 보여지죠. 어디로 가겠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게 좀 대두되냐면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좀 결이 달라지고 있다. 예. 라고 지금 언론들이 해석하고 있는 거죠. 예. 취임 100일에서는 못을 땅땅땅 박았거든요. 예. MBT 체제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예.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는 건 미국 조야에서 여러 의견이 나온다는 얘기고 예. 그 여러 의견 중에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 예.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예.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뭐 김기태 전 원내대표 발언들이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뭐 김 교수님 비판하듯이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역시 민주당도 지금 알겠습니다. 대단히 반대 어떤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상황이죠. 아, 좀 정리를 해드려야겠네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간단한 한 문장은 이게 상당히 그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큽니다. 요거는 제가 전문가니까 조금 설명을 네. 해드리고 의견을 여쭤야 될 설명을 것 듣겠습니다. 같은데. 자, 한번 짚어보죠. 올해 2월 27일입니다. 이때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대략 한 보름 정도 지난 시점이죠. 이때 보름이 아니네요. 며칠 지난 시점이네요. 그때 푸틴 대통령이 핵 준비 태세 발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전쟁 준비를 해놓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4월에 드미트리 그 러시아 외교부 장관 이 사람이 핵전쟁 위협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술핵 위협을 시사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실제로 전술핵이 열차로 그 우크라이나 동부 쪽, 러시아 서부 쪽으로 이동한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전 세계가 핵 공포가 있는데 이때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가 4월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은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술핵 같은 거 일체 인정을 안 하거든요. 미국 핵 정책 바꿔라. 푸틴 봐라. 저렇게 전술핵으로 마음껏 써먹겠다고 이용하고 있는데 미국은 하나도 없다 지금 이런 수단이. 아시다시피 미국의 전술핵 무기는 B-61 중력 핵폭탄인데 네. 요거 200발 정도 되고 유럽의 4개 기지, 미국의 6개 기지, 10개 기지에 분산 배치돼 있어요. 근데 푸틴은 그 10배인 2,000개. 그리고 이걸 전진 배치한다. 그런데 왜 미국은 대응할 수 있는 핵전력이 아무것도 없냐. 이걸 바꿔라. 이런 주장이 지금 미국 공화당 입장이에요. 그런데 푸틴 대통령 이런 걸 보면서 미국이 공화당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전술핵에 엄청나게 집착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핵 순항 미사일, 네. 그 다음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소형화된 핵 미사일 이런 것들을 갖다 돈을 마구마구 쏟아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이 집권을 해가지고 요거를 싹 백지화시켜. 그러니까 미국의 핵 정책이 180도 바뀐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의 구호는 여전히 핵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전술핵 이건 뭐건 이건 지극히 위험한 논리다. 전술핵이란 말 뜻은 현실 전쟁에서 써먹을 수 있는 핵무기란 뜻인데 그건 안 된다. 그리고 전 세계 이거 핵 도미노가 있으니까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전술핵이란 말도 못 꺼내게 해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 조야라 그랬잖아요. 네. 이 뜻은 미국 공화당이나 그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같은 데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주목한다는 뜻도 되는 것이고 또 국내외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당에서 얘기하는 핵무장론이라든가 또 뭐 어떤 이제는 전 세계적인 어떤 핵에 대한 사고의 변화, 푸틴과 김정은의 어떤 적극적인 핵 사용 전략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봤을 때 과거와 같이 허무맹랑한 게 아니다.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때가 됐다. 이 얘기거든. 네. 그러면 전술핵 플러스 핵무장을 하나의 트레이드 오프, 선택적 대안으로 고려하겠다는 얘기로 우리한테 들린다 이 얘기요. 네.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이종훈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핵을 만들 수 있는 직전 단계까지 한미 간에 비공식적으로, 좀 공식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비공식적으로 양해를 받아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준비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 이유는 만들건 안 만들건 그 내용에 대해서 북한이 충분히 긴장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네. 우리의 핵 무장력들에 대한 전 단계까지 그런 능력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네. 또 하나는 핵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 왜냐 한반도 비핵화 문제랑 예. 전 세계적인 NPT 체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 마음대로 핵을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소위 현무 5 이상의 핵이 아닌 다른 방식의 대량 응징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전력적 강화가 필요하다. 저는 이 두 축을 통해서 일단 소위 북한,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는 우리의 역량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근데 지금 갑작스럽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술핵을 보유하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전술핵을 보유한다면 예를 들면 미국의 양해하에 미국의 전술핵을 갖다가 도입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미국이 결정할 문제인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우리가 제기하는 핵을 보유한다라는 개념이랑은 좀 가깝지 않은 느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외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NPT 체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예외 조항을 줘야 된다라는 거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국제사회에 대해서 이걸 양해해 줄 건가 국제사회가.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말씀은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서 솔깃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 다른 뜻은 아니죠. 좋습니다. 당위와 현실이 지금 섞여 있는데, 죄송한데요. 네. 이거 저 개념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야 네네. 된다. 이게 하도 말이 오염이 돼가지고 제가 답답해 죽겠는데, 전술핵은 영어로 택티컬 뉴클리어 웨펀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이 하나는 플라토늄탄, 하나는 우라늄탄. 그 리틀보이라고 그거 저 우라늄탄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 플루토늄탄이 떨어졌는데 폭발력이 각기 10킬로톤과 15킬로톤이에요. 그러면 다이나마이트 10,000톤과 15,000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본탄이라 그래요. 기본값으로 하고 전술핵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기본값 아래 위력을 가진 거. 그러니까 국제정치에서는 대략 20킬로톤 이하 요걸 전술핵이라 그래요. 그 이상은 전략핵이라고 이렇게 편의상 구분을 해놓는다 이겁니다. 그러는데 미국이 갖고 있는 유일한 전술핵으로 알려진 B-61 중력 핵폭탄의 그 위력이 1킬로톤부터 100킬로톤까지예요. 근데 다이알로 폭발력을 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술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이제 정설인데 한국에만 오면은 다 전술핵이라 그래. 그런데 미국은 전술핵이라는 아예 용어도 없고 존재조차 안 한다. 이거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원자 폭탄의 10배 그 위력을 가진 핵무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국에서는 미국의 전술핵 핵무기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그 중력 핵폭탄을 얘기하는데 미국은 이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부터 이 혼재된 상황에서 그걸 또 전술핵을 배치한다. 당위냐 현실이냐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한 발짝도 안 나가고 계속 정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누구도 정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문제는 어쨌든 뭐 워낙 전문가시니까 제가 뭐 이유를 제기할 수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길어질까? 좀 짧게 해볼게요. 정권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진보 정권이 들어서서 보수적인 어떤 그 정책을 펴야 되고 보수 정권이 들어서서 사실 진보 정책을 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지지자들한테 설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뭐 미국과의 그 경제 문제, 네. 그다음에 또 이라크 파병 이런 문제는 진보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으로 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네. 전향적인 부분이 하나 더 있었다고 저는 압니다. 제가 취재를 했던 것인데요, 당시에. 뭐 많았어요. 우리 그때 같이 청와대 그러게요. 근무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심스럽지만 아주 힘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이 실제로 그걸 지시를 하거나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핵에 손을 댔다는 거죠. 이거는 저는 그때 참여했던 원자력 관련된 무슨 사건인지 예, 담당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핵에 손을 댔고 그때 당시에
IAEA가 발견해서 난리 나서 네. 우리나라 장관이 갖고 싹싹 빌고 10년을 제재받았어요. 그다음부터 10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와 그 웨스트윙 걸으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속을 받기 직전까지 어마어마한 제재를 받아서 우리 다 탁탁 털렸잖아요. 탈탈 털렸어요. 예,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저는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향적인 어쨌든 그 상황이었고. 근데 진보 정권이었기 때문에 전 도리어 가능했던 발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지금 한번 다시 되돌아보자고요. 지금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핵을 운이한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아니. 예. 교수님하고 내가 싸우는 그런 대척점이 아니고. 저는. 좀 왜 싸울 건 싸워야지 뭘 또 안 싸운다고 둘이 또 그냥. 아니 싸울 때 제대로 싸우려고. 예. 자, 민주당이 지금 만약에 정권을 잡았을 때 핵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안 보일까?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자 NPT가 아니라 자 다시 그 전술핵 완전히 우리 걷어냈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냉전의 종식이거든요. 91년이. 예, 91년 뭐 노태우 대통령이 뭐죠? 보수 정권이었어요. 네. 보수 정권의 아주 87년 체제 처음이었잖아요. 근데 가장 진보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북방 정책부터 해서 대북 정책 맞습니다. 다 받고 네. 남북 교류와 관련돼서 법적 제도적 그때 다 처음부터 만들었고요. 수교 다 하고. 다 하고요. 그러면서 전술핵 빼버리고요. 물론 그게 이제 미국에서 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 그거를 인정을 했고요. 동의를 했고요. 왜 그랬겠습니까? 보수 정권에서 한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냉전의 종식이라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개념은 뭐냐면 재냉전이 아니라 신냉전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미러 관계, 미중 관계 해갖고 국제적 정세가 다시 블록화가 되고 있다라는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이 두 번째는 확장 억제 지금 회의하잖아요. 2+2. 그때도 저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과연 도쿄나 서울에 핵을 떨어뜨리는데 미국이 맞대응해서 핵 버튼을 눌러줄 수 있을까요?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정성장 통일연구원 전략실장. 세종연구실. 그리고 이분이 그분은 핵무장 주장론자예요. 처음엔 대화론자였어요. 대화론자였다가 몇 년도부터인가 2000 몇 년도부터 입장을 확 바꿔서 그때 대화론자가 어떻게 바뀌냐 하고 한데 어쨌든 무장론자인데 그 질문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미국이 그때부터 바뀌고 있었다. 네. 미국이 그 전까지는 무조건 말도 안 돼. 일본과 한국이 그러니까 그 핵무장하는 건 말도 안 돼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헤리티지 재단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 전부터 한 2014년, 2015년, 16년도에 많은 물론 보수 쪽이지만 이 재단에서 CSIS나 헤리티지 재단이나 아서 웰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교수 일본 가갖고 일본 핵무장 해라. 미국은 절대 너희들을 위해서 핵 버튼 안 눌러준다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입장이 확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쌓여가면서 여기까지 와서 2016년도에 트럼프가 아니 내가 주한미군 철수했으니까 한국 일본 알아서 핵 무장하세요라는 발언까지 왔거든요. 저는 뭐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미국도 어쨌든 지금 입장이 바뀌고 있다. 그 이전에 무조건 안 돼서. 바뀐 건 아니죠. 바이든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을 얘기했는데 입장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일부의 공화당에서 일부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흐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2006년 7년도 같은 경우 미국에 있는 진보 단체는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은 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정하자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보고서로 나왔어요. 이런 내용들은. 근데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전 세계적인 핵 정책에 근본적으로 균열이 가기 때문에 다 예를 들면 공식적인 국무부에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매번 부진은 했죠. 예. 그건 보수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비확산 정책 자체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둑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둑이 2013년도부터 둑이 무너져서 미국에서 진짜 한 목소리에서 보수도 그런 얘기 잘 안 했어요. 미국은 상하 양원이 우리나라 의원들 입에서 핵 얘기 나오냐 안 나오냐 리스트로 해갖고 그때 다 갖고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 일분이 아니냐가 아니라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NPT 문제도 사실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10조에 이게 있어요. 모든 체결국은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된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대한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을 경우 탈퇴할 수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자고요. 인도와 파키스탄이 직접적으로 정말 핵의 위협에 당면했었나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인도나 파키스탄보다 더 직접적인 좀 위협에 직면해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NPT 때문에 뭐 탈퇴했다고 뭐라고 하겠지만 미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보고서 제가 지금 다 갖고 왔지만 보고서 1년 이내로 그거 다 저기 아니 지금 된다. 굉장히 많은 말씀하셨는데 약간 시청자들이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이종근 평론가께서 얘기한 노무현 대통령 때 사건은 그 우리나라 과기부 산하기관의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증기 형태의 플루토늄 1g 정도를 추출한 겁니다. 이게 뭐 내가 기억은 못하는데 레이저 분광법인가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험 차원에서 했는데 약 1g 정도가 증기 형태로 된 걸 추출을 했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10년간 개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NPT IAEA에도 저촉이 된다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이 그 발목이 잡힌 거는 NPT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한미 원자력 협정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그 노태우 대통령 때 그 비핵화 선언도 있지만은 그 한미 원자력 협정이 맺어질 때 한국은 핵 연료를 재처리할 수도 없고 저장할 수도 없고 실험을 해서도 안 되고 모든 걸 다 완전 봉쇄해서 원자력 봉쇄를 하고 미국이 주는 핵 연료를 발전소에다 쓰고 재처리도 하지 마. 이렇게 된 건데 일본은 다 재처리를 해서 그 무라쇼모 그 재처리 공장 거기서 수십 년간 재처리를 해가지고 플루토늄 지금 전 세계 보유 1위국이고 100톤이 넘어요. 이렇게 된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관용적인 핵 정책을 하고 우리는 이미 그 전에 만약에 핵에 대해서 다른 어떤 행동을 조금만 보이면은 원자력 발전소 연료 공급 중지. 탈원전 하는 사람들한테는 희소식이네. 그러게요. 탈원전 녹색 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원전 탈원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네 이게. 그 과학자들이 탈원전 하려고 저 애국의 마음으로 하셨나? 그러니까 환경 단체도 참고하셔야 돼요. 저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NPT 체제와 관련해서 균열을 내고 그 체제를 흔들까요? 저는 흔들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국제 정치의 흐름의 가장 중요한 맥락적인 제도적인 그 골간인데 이 골간을 흔든다고 얘기하는 건 불예측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불예측성이에요. 미국 주도하에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판들을 쫙 만들어 놨는데 내가 만약에 이 체제를 흔든다고 얘기하는 건 또 다른 체제를 준비했다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흔드시겠어요? 자, 이 문제도 좀 정리를 해드려야겠는데, 오늘 이거 복잡한 얘기인데, 이 국제 정치에서 핵을 바라보는 데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그 신현실주의자로 유명한 케네츠 왈츠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다 핵무장해야 된다는 논리예요. 뭐 북한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핵무기 하나씩 개발해라. 전 세계가 핵으로 다 무장된 평화가 온다. 균형 억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최근에 공격적인 현실주의자로 유명하죠. 존 미어샤이머 같은 사람들도 뭐하러 NPT 같은 걸 유지해서 그 핵 확산을 막느라고 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미국이 국제 질서를 다 책임지냐. 냅둬라.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전 세계가 핵을 가지게 되고 다 비확산의 물꼬를 터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안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현실주의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걸 갖다가 어떤 외국의 어떤 세력권을 인정하고 힘을 인정하고 억제를 인정한다기보다는 좀 자유주의 원래 가치인데 이렇게 미국의 패권을 중심으로 해서 짜여진 국제 질서를 선호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런 그룹들 입장에서는 미국은 전 세계를 책임지는 예외 국가고 전 세계의 이런 비확산 체제를 관리함으로써 그것이 해서 미국의 지도력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지도력이다. 그게 오늘날 NPT 체제, IAEA, 그다음에 핵클럽 이런 어떤 유엔과 같은 이런 어떤 그 국제기구의 사상이 된 거거든요. 그게 오늘날 비확산 논리고 그래서 한국은 핵을 가지면 안 되고 핵소리도 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
그가 되는 거죠. 예, 전 이게. 그래서 이제 대안 예? 체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미국이 쉽게 소위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뭐 그것이 전술핵이든 아니면 뭐 NPT 체제의 균열이든 상관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양해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건데. 양해도 아니고 아이고 너 예. 말도 안 통해. 예,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확장 억제 관련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네. 근데 좀 이런 내용들은 공개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비공개적으로 얘기를 타진해 보는 것이고 몰래 해도 될까 말까인데. 몰래도 제가 볼때 안 들어줄까봐 난리가 날 텐데 그래서 이게 삐져 나와서 보도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이걸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게 전 적어도 나름대로 이거는 미국과 어떤 정도 얘기가 되고 났을 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전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리 질러놨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아니 만약 이렇게 했는데 또 예를 들면 미국이 아이 말도 안 돼 이래버리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냥 한번 얘기해 본 거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중대한 문제인 건데. 아니 그런데 어. 어찌됐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 우리가 미국이 물론 바이든이 이거 반대하고 말씀하셨던 어떤 설명이 있지만 헤리티지 재단이 어떤 재단인지 아시잖아요. 헤리티지 재단이 그렇다고 깡 보수 뭐 트럼프 막 맨날 찬성하고 이러죠. 요즘은 세졌어요. 조금 예, 수위가 요즘은, 높아 예, 옛날보다는 수위가 바이든 엄청나게 물었다. 높아. 그 미국이 그러지 않았는데 예. 미국도 분파 정치, 파당 정치가 예, 워낙 뭐 예, 세졌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CSI든 SI든 아니면 뭐 헤리티지 재단이든 그냥 단순히 싱크탱크가 아니라 이들의 싱크탱크는 언제나 다시 정권에 들어가고 계속 저기에 완전 테크노크라스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늘 네. 준비하고 정권 바뀌면 바로 들어가서 집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면 와 미국이 일부 무슨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재단이 뭐 한마디 했다 이런 게 아니고 네. 미국의 흐름이 이런 흐름이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는구나. 저는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 사실 분명히 동의합니다. 예, 그런 분명히 그게 미국 정치예요. 예, 분명히 있고요. 예. 그다음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시작을 했더라. 지금 미국이 지금 그렇다고 너네가 이러냐 이래 뭐 옛날 같으면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네. 오늘 국무부 그 논평 미국의 소리를 통해서 저도 봤거든요. 네. 그 한국이 결정할 문제다, 한국이 알아서 할 문제다예요. 대답이 그냥 아주 거리를 확 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뭐 논평할 거 근데- 없다. 근데 이런 그거는요, 분위기거든요. 그건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외교 전문을 봐야 돼요. 전문 보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조금만 아니, 말씀드려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말씀은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드리는 이 말씀은 얘기는 뭐냐면 맞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저는 민주당이 지금 우리나라 민주당이 이거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끌어들여서 절대 안 돼! 머리도 두르고 이거는 대통령의 룸을 그러니까 여지를 조금 발목을 잡는 거다. 지금 나는 대통령이 이 정도 발언은 최소한 할 수 있다고 봐요. 자, 지금 자꾸 오늘 이거 제가 팩트 체크를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네네. 지금 이종건 평론가 말씀하신 얘기는 뭐냐면은 지난 10월 11일에 하도 지금 우리 전술핵 얘기가 대한민국에서 많이 나오니까 미국 기자들이 막 질문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직함도 뒤개기네 읽기도 힘들어. 그런데 거기서 브리핑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사안으로 동맹 사안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과 발언은 한국 측이 밝히도록 두겠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술핵 얘기를 하든 말든 미국은 입장 안 밝히겠다 이 얘기인데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일주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푸틴이 하도 전술핵 전쟁 위협을 하니까 정작 까무러친 당사자는 우크라이나라기보단 폴란드예요. 그러겠죠. 바로. 그 다음 타켓은 우리라고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폴란드가 미국하고 전술핵을 공유하겠다 그러면서 그 전술핵 공유를 미국과 협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각 똑같은 인물이 그 브리핑에 나왔는데 뭐라 그랬냐? 그런 협의는 한 적 없고 궁금하면 폴란드에 물어봐라. 그러니까 폴란드에 대해서 답변한 거하고 한국에 대해서 답변한 게 똑같은 거야 내용이. 그 얘기가 폴란드에 전술핵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의제 자체를 우리는 응하지 않는다. 이 뜻이 되는 것이죠. 요게. 그러니까 이제 국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뭐냐면 북한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미국 국무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러니 여기라는 기본적 입장을 가지고 판단해라라고 저는 국무부가 그냥 가르마처럼 탔다고 보는 거예요. 그 외의 문제들은 협의는 할 수 있어요. 협의는 들어가겠습니다만 저는 예를 들면
그럼 한국에다 알아봐라는 얘기는 한국에다 알아봐봤자 별로 나올 게 없을 거다라는 얘기랑 저 똑같다고 봐요. 아니, 왜냐하면 그냥 한국이 하는 말이다.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이 전술핵이든 뭐든 핵을 갖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개입하게 되는 거니까. 자, 아까 네. 제가 대통령의 어떤 눈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미국 국무부가 하는 얘기는 뭐 수사라고 레토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떤 어디까지 한다, 어디까지 안 한다 늘 이 뭐 국무부나 국방부 저 백악관은 그렇게 얘기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또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표현한 미국의 소리 오늘 기사를 보면 물론 대화가 이 뭐죠 그 비핵화를 추구하겠다 지속적인 그리고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 물론 지난번에 확장 억제 그 전략 협의체 2+2를 뉴욕에서 했는데 아무리 봐도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뭐 모든 걸 다 해주겠다라는 얘기처럼 다 그걸 들리지만 윤석열 정부 성과라고 또 발표했습니다. 뭐 내가 어떤 보기엔 거를 내용 하나도 정확하게 없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들어보세요. 윤 대통령도 깝깝할 거 아니야. 확장 억제 지금 물론 저는 그 성과예요. 왜냐하면 5년 동안 안 했으니까 문재인이 안 했으니까 윤이 그걸 시작해서 지금은 저기 차관이 아니라 장관으로 격상해서 하자라고 이제 또 제안을 한 거 아는데 우리가 무장 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쪽은 확장 억제에 대해서 그럼 어떤 약속을 더 강화시켜서 내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룸이라는 게 우리가 핵을 꼭 무조건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협상 카드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에 통첩을 하는 그러면서 그럼 확장 억제 뭘 내놓을 건데 뭘 몇 시간 내로 뭐를 뭐 괌에서 뭐 비원비를 하든 뭘 하든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라고 압박을 넣는 수단으로 핵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 룸을 말씀하실 거면 전 야당한테 미리 비공식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말씀하신 게 그게 의도라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여야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의 의도가 명확하다면 오케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핵을 갖지 않으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할까? 그러니까 아무런 설명이 없이 갑작스럽게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아니 지금 야당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면서 핵을 갖지 않고 소위 평화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대통령께 말씀하시면 야당이 예 그렇습니다 룸이 필요하시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물론 그런데 제가 청와대에 계셨었잖아요. 제가 진짜 이 꿈과 이상과 유토피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에서 어떠한 역대 진영의 정권의 청와대가 야당 지도자에게 먼저 전화해서 이런 어떤 분위기가 됐나요? 언제나 파당 정치로 여기까지 왔는데 청와대에 계셨을 때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그랬나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고 늘 서로 뭐 미리 전화해서 우리가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자체가 안 됐었잖아요. 자, 이거 그러니까 갑자기 잠깐만. 이런 역사에서 아니, 갑자기 잠깐만, 유통을 잠깐만. 꼭 그래야 된다. 이런 건 아니 그런데 아니라는 저기 거지. 예를 들면은 닉슨이 준공하고 수교할 때 민주당하고 초당적위원회를 만들면서 내가 공을 독점하지 않겠다고 해서 여야의 논의를 부탁하고 비상 그 안보 회의를 이거를 저 초당적 기구로 확대 개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선진국들도 보면은 그런 어떤 경제와 안보에서 어떤 비상사태라고 했을 때는 당장 여야 지도부를 초청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전직 대통령을 부르거나 이런 어떤 것들은 원래 우리나라에도 전통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전직 대통령 행사가 없어졌고 그 뒤로 와서 점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소통의 그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저 밀어붙이는 쪽으로 되다 보니까 결국은 또 정쟁으로 가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그 우리 한반도 방위와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하나의 어떤 한국형 억지를 형성하는 이 개념을 만드는 문제를 초당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리더십은 나와줘야 되는 거지. 이거는 원래 다 했던 건데 최근에 와서 그런 로맨스가 사라진 게 문제 아닙니까? 이 한국 정치에서.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이 문제는 되게 중대하다는 게 우리가 핵을 보유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따지고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건 얘는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변화거든요. 이건 뭐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죠. 혁명이지. 혁명. 잘못하게 되면 진짜 한반도는 강대강 구도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말씀하시고 좀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죠. 저희도 핵을 가지고 있죠.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항상 서로의 공포 때문에 균형을 맞출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이것도 오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작은 국지전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갖게 되면 9.19 군사합의도 다 깨지겠죠. 근데 9.19 군사합의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걸 접경 막자고. 지역에서 이런 우발적인 사고를 막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둘 다 가지고 있어요. 핵을 갖다가.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둘 다 무서워서?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핵도 가지고 있고 우발적 위협도 있고 이런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국민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전 그렇다면 당연히 여야가 중대한 토론을 벌여야 되는 거죠. 이건 그냥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아니, 그런데 뭐 결국 친일이냐 반미냐 인도 토론으로 가버렸으니 아니 그러니까 이건 여야가 진짜 국민 분열시키려고 아주 시궁창으로 들어가려고 작정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보십시오. 자 인도 파키스탄이 비슷한 시기에 핵무장을 했어요. 재래식 충돌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핵을이라는 믿을 만한 그 뒷배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건드려 보고 싶은 욕구가 더 커져가지고 그 국제적이고 재래식의 충돌이 핵 보유 이후로 오히려 더 잦아졌다. 지금은 많이 안정됐어요. 이제는 어떤 성숙하고 진화한 관계로 나아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핵 보유 초기에 갖는 그 어떤 미숙함의 국제 정치라고 저는 봅니다. 남북한이 이제 이렇게 어떤 핵으로 줄다름질 치는 거는 일견 배경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한 가지 누락된 건 뭐냐면 어떻게 핵전쟁을 막을 것이냐는 군비 통제 관점이 빠져 있어요. 미소가 미친 듯이 핵군비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면에는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는 핵전쟁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각종의 규범들, 뭐 ABM 조약, 전략무기 감축 협정, 전략무기 제한 협정, 중거리 무기 금지 협정, 무수히 많은 것에서 전략적 안정에 초석을 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핵 시대입니다. 그런데 핵을 갖는다는 건 중요하지만은 무엇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충돌을 방지하고 억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만한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9.19 군사 합의 같은 것들 오히려 지금 더 소중하고 유용한 수단이 된 것까지도 그냥 싹 밀어서 없애버리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 위기 관리 문제는 어떻게 가는 거지? 더 불안해질 거 아니에요. 응? 이게 글쎄요. 네. 9.19 군사합의가 지금 상원화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쪽에서 이미 그 해안 방사포 쏘기 시작하고 더군다나 9.19 군사합의라는 건 상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해서 얼마나 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이 합의를 통해서 평화적인 어떤 관계를 유지하라는 상징성이 굉장히 큰 건데 구체적이에요. 수백억 대 아니 구체적인데 수백억 대 우리나라 자산을 우리의 자산을 뭐 포탄으로 무너뜨리는 거 딱 보고 아 이건 저기다 반달리즘 왜 탈레반이 불상 그냥 때려댔을 때 느낌 아니 이건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가 유용하다고 한다면 저쪽은 계속 무너뜨리는데 우리는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게 유용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것도 팩트 체크를 해드려야 되는데 2018년 9월 19일 날 있었던 군사 합의서는 그게 이제 다음 평화 종전 선언을 하기 위한 중간 협정이라고 의미를 제한하면서 그 비행 금지 구역하고 평화 수역을 선포한 겁니다. 그 뒤로 서해에서 어민들 조업이 대폭 늘어나가지고 이제 바다에서 포성이 안 들리고 그 포가 밀폐되니까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됐고 적경 지역에서 확성기가 사라졌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래식 낮은 차원의 군비 통제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미사일이라든가 뭐 각종의 어떤 불가침 이런 조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MDL 휴전선하고 일부 그 아주 민감한 NLL 우리나라 서북해역이라든가 이런 데서의 그 상호 간에 이제 운용적 군비 통제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그 이익을 누려온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경 지역 주민들하고 서북해역의 어민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고마운 협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분쟁이 일어나면 거기서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굳이 그거를 없애가지고 안보 비용을 높일 필요가 어디 있냐 이거야. 에? 미사일은 미사일이고 핵도 핵인데 그거는 다른 차원의 정치 협상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 합의는 말 그대로 재래식 운영적인 통제고 이걸 없애는 논리로 따지자면 정전협정도 없애야지. 정전협정도 그러면은 핵전쟁 위협인데 그거 따지고 있으면 됩니까? DMZ 다 없애버리지. 그런 식으로 따지. 좀 서로 간에 좀 공유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보수적인 분들이 일부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친북적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전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수는 친북적이지 않아요. 북한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한 차이인데 네? 이 방식에 대한 차이로 논쟁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북한 그러니까 친북이기 때문에 저런 방법이 나와 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해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측면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북한에 대해서 그것을 억제하려고 하더라도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계속 문제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똑같이 거기에 맞게 맞대응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평화적인 문제를 통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고 계속 예를 들면 소위 말씀하신 우발적인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지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들 나는 너랑 친하니까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어 이런 건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쌍방이 좀 이 정도에 대해서만큼은 좀 합의가 돼야 알았어요. 교수님하고 제가 네. 토론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똑같은 그러니까 네. 그런 점에서 서로 상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출발을 하면 그다음에 논의가 앞으로 가잖아요. 네. 친일 논쟁도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친일이라고 딱지 붙이는 것도 네. 똑같이 그 상쇄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사실은 신뢰를 쌓아나가는 게 뭐냐면 하나씩 대응이 돼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 저쪽에서도 무엇인가를 와야 되고 그게 상호주의라 그러죠. T4TED 뭐 TFT잖아요. 게임 이론에서도.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주는데 저쪽에서는 2번이나 우리를 배신해. 그래도 또 줘. 근데 또 한 번 배신해. 이런 식의 어떤 이 불신이 쌓여 나가면 그다음에 어떤 정책을 피더라도 이게 이 어떤 협상이라든지 이 안이 국민들의 어떤 공감을 못 얻는다. 지금의 단계가 사실 9.19 군사합의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시에. 그런데 그 이후에 보여준 물론 그 이 국지전적인 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 큰 문제에 있어서 신뢰가 안 쌓아지는 상황이 왔는데 이게 별개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자, 이거를 차원을 우리가 섞지 않고 이제 논리적 엄민성을 기하기 위한 어떤 진행이라고 이해를 네네. 해주시고 그 미소가 거의 10,000개가 넘는 핵탄두를 가지고 미친 듯이 핵군비 경쟁을 했지만은 작은 차원에서는 그 INF라는 중거리 핵미사일 금지 조약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은 ICBM으로 지구가 30번 멸망할 수 있는 핵무기 있는데 그까지 조약이 무슨 소용이냐? 그러나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국지적 위기를 잘 관리해야 이 큰 어떤 참화나 파멸도 그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노하우가 생긴다는 깨달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9.19는 9.19대로 의미가 있고 또 지금의 어떤 핵군비 통제라든가 어떤 핵 전술핵에 대한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어떤 고유한 기능과 가치가 있는데 자꾸 정치적인 논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모든 걸 그냥 싸잡아 가지고 한꺼번에 부정을 하든가 한꺼번에 맹목적인 추정을 하든가 이런 비전문적인 정쟁이 앞에 나서고 있으니까 오히려 전문가들은 말을 못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가 이제 깝깝해지는 거죠. 이런 면에서 여야가 이 문제만큼은 조금 어떤 협치의 정신으로 다시 이건 국가 비상사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남다른 대화와 소통 속에서 좀 문제를 바라봐야지 또 이런 어떤 평가력이 프레임 전쟁이 돼버리면은 이거 정말 국가가 암담해집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진행자로서 아주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이 주제는 여기서 저도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하시고 여야 정치인들에게 좀 넘어가자고 그리고 집단 지성으로 돌파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문수의 말. 저기 이 문제하고요. 저기 색깔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엔 두 가지의 색깔론이 있습니다. 친북론과 친일론. 예. 그런데 어제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정진석 두 정당 지도자가 치고받고 하는 색깔 논쟁 보면 여기서 방송도 많이 했다고요. 근데 어제 또 이제 좀 사라지나 했더니 말이죠. 이게 또 나왔어요. 결국은 또 색깔론입니다. 어제 국정감사장이었죠. 김문수, 지금 노사정위원장인데 한겨레 신문 이렇게 보도했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윤건영 의원한테는 수령에 충성하는 점도 있다고 본다. 그다음에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면 김일성주의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국감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럼 신영복 선생님이 쓴 책을 감옥으로부터 읽은 사람들은
그럼 다 예를 들면 수령에게 충성하는 분이 자, 한번 있을까요? 싱크 듣고 가죠. 자, 틀어주세요. 그래서 종북 주사파로 생각을 하시냐고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김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 참 말 셉니다. 자,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면 김일성주의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말문이 막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은 김일성주의자를 모르고 그냥 찍어가지고 대통령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모든 국민들이 잘못한 거죠. 그럼 여기가 북한이네.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요? 그러니까 윤건영도 마찬가지인 거죠. 구로구에 있는 많은 유권자들이 윤건영 의원이 수령에게 충성하는 걸 모르고 그 사람을 갖다가 국회의원을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분을 어떻게 그 경산호위 위원장으로 인사를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저런 그 적어도 공직자가 국회에 나와서 저런 발언을 쉽게 하실 수가 있지? 저는 이건 제가 볼 때 야만이에요. 저 정도면. 그러니까 저 사람 상대방의 정신 상태까지 내가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얼마나 야만입니까? 그리고 그 네.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참 비타협 노선자다. 이 원래 그 노동운동 할 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네. 그 노동운동이 신화잖아요. 아니, 그렇죠. 예, 예, 구로에서도 아주 그렇고. 뭐 인천 뭐 인천 구로 뭐 근데 거의 대부죠. 대부. 당시에 이제 그 이 노조 지도부가 음. 김문수가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 죽었다. 무조건 파업으로 가거든요. 뭐 그 이 상황을 그래서 네. 딱 논리 만들어 주고 뭐 해서 완전히 극단적인 그런 이 그 활동 또 심상정 네. 의원이 제일 존경했던 아니 옛날에 지금 그 얘기하면 싫어요. 물론 예, 아니 그런데 뭐 지금 뭐 남편 저기 했잖아요. 남편 만난 중매선 사람이 김문수. 중매 섰죠. 자, 지금은 또 이제 정치를 하고 하면서 사실 이제 좀 우파로 전향을 했고 또 지금 이 발언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왔습니다. 좀 극단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3단 논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영복을 좋아한다고 했다. 신영복은 김일성주의자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지금 3단 논법이 돼버렸잖아요. 네. 이건 저는 극단적이라고 봅니다.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얘기를 김문수가 했을까라는 배경은 시청자분들도 조금 알아야 뭡니까? 된다. 예를 들자면 신영복이라는 사람의 전향이죠. 전향서를 쓰고 나왔잖아요. 무기징역을 받고. 이 사건 자체는 통일혁명당 사건입니다. 68년도에 네, 우리가 사실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많은 국정원의 안기부에 의한 조작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인혁당 사건 정말 정말 있을 수 없는 사법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에서도 통역당 사건은 실체가 있는 사건이다라고 사실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최소한 거기에 그 주동자 3명, 김종태, 김진락, 이문규 이 세 사람과 관련해서는 수차례 북한에 갔다 온 것도 다 인정이 되고 다 증거가 돼 있고 김일성이 뭐 미합 7만 달러를 주고 그 4.19 이후에 지하 그 이 혁명당을 만들어서 4.19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 남한에 조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건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김진락 이 사람은 전향을 하면서 수기를 썼는데 그 수기에 딱 다 나오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도 제 기억에는 한명숙 장관의 그 남편 되시는 분도 이게 연관이 돼 있어서 그분의 기억 속에 신영복은 그 모 대학의 그 적이었다. 그 뭐죠? 이 학생들을 포섭하는 그런 아니 그때 육군사관학교 교수였어요. 예, 교수였어요. 교관.
아니요. 그때 통역당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교수였고 아마 그 전에 숙대에서인가 숙대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숙대. 강사를 했었거든요. 강사. 예, 예. 숙대. 대학교에서 강사를 하던 시절에 처음에 저는 이거예요. 한명숙 남편의 추억. 아주 청년이 와서 뭐 책을 원해서 내가 책을 빌려줬다. 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신영복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게 지하혁명당 사건인지 몰랐다. 그냥 민주화 운동인지 알았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를 했다. 단순히 책을 학생들한테 권하고 이런 역할만 했다. 하면서 이제 나중에 전향서를 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진짜 그때 당시에 위수 김동하면서 했던 그 지도부와 동의를 해서 한 거냐, 아니면 진짜 민주화 운동인 줄 알고 한 거냐의 차이가 있겠죠. 그 판단의 차이가. 네. 그래서 후자라면 폭넓게 받아들일 저기가 있는 거고, 전자라면 이건 지하혁명당이 그러면 아직도 그 의식을 물론 돌아가셨지만 갖고 있는 거냐라는 그 질문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배경에서 예. 그래서 신영복은 뭐 간첩이다,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은 그 당시에는 5.16 혁명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고 5.16 군사 쿠데타. 그렇죠. 군사 쿠데타. 큰일 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당시에 승공 통일 어떤 그 반공의 어떤 그 기운이 모든 어떤 통치 이데올로기의 전반을 지배하던 시기고 이제 삼성개헌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북한하고 대화를 시도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김낙종 선생 같은 분도 있고요. 그래서 남한에서도 감옥 살고 북한에 가서도 감옥 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그 평화 통일이라든가 어떤 그 4.19 혁명의 정신인 가자 북으로 오라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했던 이 당시에는 어떤 통일을 이제 하나의 어떤 그 평화적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권에 저항하면서 북한하고 연결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고 훗날 그게 90년대에는 황석영 소설가의 미리북 사건과 북한에서의 거주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의 현행법 위반의 어떤 그 실형의 그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어떤 그 자기들이 보기에는 어떤 통일을 향한 거지. 이게 북한 정권에 대한 어떤 맹종이나 충성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그다음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돼서 20년을 복역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한국의 파스칼의 빵새에 비견되는 한국의 어떤 대단한 작품이 나왔다 그래서 아주 열풍이 불었어요. 지금도 인터넷에 무료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리는 사람들도 존경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80년대 후반에 우리 그 청년들의 지식의 지성을 갖다가 흔들어 놓은 하나의 일대 충격이었고 이러면은 어떤 양면성도 있고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는 좀 폭이 넓게 좀 깊이 있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사례를 들면 제가 그분을 살아 계실 때 3번 정도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신혜모 선생님하고. 네. 왜 이유는 뭐였냐면 기자들이 요청을 했어요. 좀 만나게 좀 해줘라. 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이재정 지금 경기도 교육감이었던 전 그분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공회대 총장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자분들이 좀 한번 신혜모 선생님을 좀 모시고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자들이요 다들 감복을 해요. 식사를 하고 나면 아니, 그 시절 다 그랬어요. 예. 네. 근데 그 시절 그다음에 또 그 기자들이 또 요청을 해요. 다른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미 시대에서 말씀 20년 복역을 하셨고 또 그 시대의 언론 기자들 같은 경우도 다 인정하는 이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예를 들면 과거의 통역당 사건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게 1960년 후반 68년도 네, 후반 사건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신영복을 존경하니 그 사람은 김일성 주의자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아주 긴박한 이념의 목줄을 쥐어 가는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네. 누구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공개적인 국회의 공간에서 저렇게 증언으로?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전 좀 답답한 거고. 아니, 그러니까 예. 과거에 저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공직에 취임을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측면이 있고 이제는 노사정위원장 아닙니까? 다른 자리도 아니고 이게 국민 통합하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그 위원장으로 오신 분이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사실은 진보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야당이라고 해서 항상 옳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상처를 뒤르면서 이제는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노사정 위원장이시고 그랬을 때 저 발언이 적절한가? 아직도 수령에 충성하고 김일성주의자라는 걸 자기는 철회할 뜻이 없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노사정 위원회 솔직히 말해서 볼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거기에다 민주노총에서 또 성명을 냈어요. 저 김문수 위원장이 거짓말한다고. 그러면 이 노사정 위원회 왜 만든 겁니까? 이렇게 어떤 설득과 이 어떤 그 포용의 어떤 정신이 없는 이게 말 그대로 어떤 협치를 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 위원회인데 도대체 여기서 뭘 만들 수 있을까 앞으로? 답답하잖아 이게. 그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을 하려면 이제 특히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저 스웨덴식 무슨 아까 그 삼인주의가 저쪽 어디야 이 삼국에 네.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거길 들여다보면 사실상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노정돼 있었어요. 1940년대 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 보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노조하고 싸울 때 그들이 사회적 대타협을 다 이뤄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는 아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그런 대기업에 모든 이익을 다 몰아주고 대신 이 기업이 그 기금을 마련을 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를 바꿔준다든지 뭐 이런 타협들을 해가면서 그래서 지금의 어떤 복지 수준을 높이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노사정 위원회를 뛰어넘어서 이 노조와 그다음에 뭐 경영계가 정말 전혀 다른 차원의 이 타협안을 내놓지 아니하면 사실 지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는 풀 수가 없거든요. 네. 비정규직 문제를 풀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요. 정규직 그러니까 민노총이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실 저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게 김문수 위원장이 지금 엄청난 지금 그 짊어지고 지금 임명이 됐는데 대놓고 저렇게 비타협적으로 이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 경사노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네. 그건 전적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 이견이 크게 충돌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설사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요즘 정치권의 말을 보면은 말 자체가 미사일이고 핵무기다. 대량 살상무기다. 이 정치의 말이 이제는 어떤 지성이나 품격을 완전히 포기하고 시궁창으로 들어가기로 작정을 했나 보다. 그리고 재밌는가 보다. 매일 저런 게 터지고 언론도 문제가 많죠. 저런 것만 이제 보도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정치 자체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이제는 정치가 왜 존재하는가 이 존재론적 질문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지도층들이 사회와 역사에 대한 책임감, 그다음에 보다 어떤 좀 겸손하면서도 소박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 단아하게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이런 풍조가 매우 아쉽다. 그런 점에서 각성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정리할까 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곧 정치본색이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하고 정치본색 뉴스의 어떤 본질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